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고 있는 디지털 지식연구소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2019년 2월 18일 CNGTV는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생활에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올해 굉장히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 전서부터.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이제 재밌게 디지털 대담? 네. 디지털 대담은 우리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그래서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서울시립대의 황지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다음에 가이아 3D. 네. 의 신상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의 고수를 모시고 부끄럽습니다. 예, 부끄럽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은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시는 거는 나중에 이제 네. 그 얘기를 드리고 두 분이 이제 한 분씩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있는 황지은이고요. 또 서울시립대학교 세운 캠퍼스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이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가이아 3D의 대표이사 신상희이고요. 저희 회사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라든가 3D GIS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우주 위성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부터 Z까지 모두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볼 때마다 어디서 들었는지 들어가지고요. 그 디지털 세운상가? 네. 그거를 듣는데 그냥 느낌은 오는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젊은 시절에 뭐 하나 사러 거기 가가지고 헤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추억인데 어떤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옆 동네에 가다 보면 그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디지털 세운상가라는 거가 어떤 겁니까? 잠깐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디지털 트윈 세운상가는 사실 이제 막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운상가에 대한 기억들이 모든 세대가 다 다르게 갖고 있으면서도 또 공통된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심 제조업의 메카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기 여전히 마이크가 세대마다 이제 세대 그런데 여전히 이제 사실은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서울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펼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립대여도 그 거점 활동에도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젊은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술이 이제 기존의 그 기술과 접목해서 좀 더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세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 같은 자원들을 조금 발굴할 수 있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도시의 정책 차원에서도 이곳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 이제 목표이고요. 사실 과제로 보면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혁신기술 공공 테스트베드 제공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기술들을 이제 공공의 공간에 설치하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모니터링 될 수 있는 플랫폼에 담길 수 있는 이제 어떤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프로젝트잖아요, 그것도. 네. PM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교장. 네. 무슨 뜻이죠?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고요. 네.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은 이제
이제 대학의 새로운 모습으로 네. 이제 대학이 학교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심의 여러 캠퍼스 안에서 그 지역과 함께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자 이제 그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거기서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거론되는 그 로보틱스나 3D 프린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드론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수업에서 연결하면서 지금 세운상가 내에 있는 기술 장인들 분들이나 아니면, 또 스타트업들,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네. 하드웨어 기반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학생들이 교류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자 이제 네트워크로 지금 일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세우는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연관된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상희 대표님은 네. 이제 뭐 주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인가요? 네, A부터 Z까지 다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인데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쪽으로 젊었을 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원 때 이제 공간정보 GIS를 전공을 했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그쪽에 프로그래머로 생활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해서 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네. 이제 그 BIM이랑 GIS 네, 이거의 네. 통합이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우선 두 가지 통합에 좀 가장 중요한 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GIS 그러면은 이제 그 뭐 GPS나 뭐 이런 거를 그 공간의 지역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BIM은 어떤 빌딩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뭐 다루는 건데 이걸 결합을 한다라는 거 약간 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좀 한번 간단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뭐 정의를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은 현실 세계에 있는 각종 이제 객체와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가상 세계에 이제 모사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뭐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건축 토목 쪽은 주로 이제 실내 공간들, 건물을 3차원으로 설계를 했지만 그 안에 정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건물 한 채 한 채만 관심을 가졌거든요. 위치 자체도 보면은 이게 상대 좌표를 씁니다. 특정 오리진 포인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측량을 해서 축도 다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건물을 지을 거야. 그리고 이 건물 내에는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뭐 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근데 공간 정보는 전통적으로 이제 실외 공간을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어스가 됐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었던 V월드가 됐든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건물은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에 텍스처만 있고 바깥 세계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이 살고 있을 때 그 인간 생활의 80% 이상은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활의 80%를 보내고 있는 실내와 실제로 굉장히 넓은 공간인 실내를 하나로 합친다면 여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센서 같은 것들, IoT도 인간의 생활 자체가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 또 이제 뭐 에너지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것도 결국 실내 공간에서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사용을 위해서 실내로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관리들은 그것들이 통합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냥 실외 공간은 실외 공간이고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하면은 많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자산 관리라든가 뭐 인프라 관리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어서 이제 빌딩 쪽에서는 건축 쪽에서는 이제 빌딩 스마트 쪽에서 이제 그런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 그쪽하고 공간 정보 표준화 기구인 오짓이라고 있습니다. 그 양대 기구가 함께 이제 이니셔티브도 만들고 파일럿 프로젝트도 해서 이제 빔과 GIS를 통합해 가고 있는 여러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 경향이군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뭐 본인이 뭐 코딩도 하시고 그러세요? 2005년 2월까지 코딩을 했었고요. 계속 제가 코딩을 하면 직원들이 저에게 일을 계속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코딩을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대답을 주셔서 왜냐하면 사장이 코딩을 하면 그 회사 망하거든요. 저도 소프트웨어 회사를 이제 했는데 사장님은 대표는 밖에 나가서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 엔지니어 마인드를 가지면은 이 회사가 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후배들한테도 절대 사정은 코딩. 근데 교수님은 코딩을 하셔야 돼요. 요새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수분들이 코딩을 안 해. 그래서 사장님은 대표는 코딩하지 말고 교수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코딩을 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오늘 이제 스타 같으신 두 분인데. 그렇진 않고요. 아니, 이제 교수 같은 분들인데. 갑자기 이제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네. 우리 한번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굉장히 말도 많더라고요. 뭐 작년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아졌는데 그 전에서도 있었는데 작년에 디지털 트윈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약간 좀 핫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트윈은 지금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국방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무기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좋은 거는 인터넷도 그렇고. 아니, 왜냐면 돈을 막 주니까요. 이 무기다 그러면 돈을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 야, 이거 돈 돼? 이거 성공해? 회수돼? 이러는데, 미국에서 무기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돈 주거든요. 세금으로. 근데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 저는 비즈니스는 안 하지만 재밌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그 스마트 시티 전에 UCT라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소는 자기네들이 그거로다가 모든 걸 다 근데 사실 기술로다가 도시를 뭘 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두 분은 정확히 보신 것처럼 이 콘텐츠나 어떤 사람의 감성이나 도시의 어떤 그 기능이나 이런 거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거지 기술이 이거를 하면은 도시가 좋아진다 그런 특별한 약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자기의 좀 어떤 철학이라고 그럴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 비즈니스 같은 것도 우리 상도덕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 같은 거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자기가 피해를 안 입을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한번 해주시죠.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가끔 저도 이제 스마트 시티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눈을 뜰 수 없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마트라는 말이 무엇이냐. 사실 시티 도시라는 건 명확한데 스마트가 뭘까에 대해서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와 미래를 개선해가는 능력을 스마트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스마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뭐가 됐든 스마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인격화된 곳에다 붙이는 건데 도시 자체를 스마트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찌됐든 어느 분야에 계시든 스마트 시티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데이터라든가 과거의 경험을 어찌됐든 현재 도시에 반영을 해서 현재 우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미세먼지, 그 다음에 보건, 이런 굉장히 도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코어 중에 하나는 결국 ICT가 아닐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다 보니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코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스마트 시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 정보를 전공을 했고 공간 정보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짜다 보니까 저는 스마트 시티의 근간에는 공간 정보 데이터와 공간 정보 플랫폼과 공간 정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무슨 워크숍이 있어서 통신회사에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에서의 굉장히 많은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동인구, 유동량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한 뭐 상권 분석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뭔가 합의된 걸 찾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이게 다학제적이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아까 말을 했던 그런 목표들, 우리 그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경제, 환경, 뭐 보건, 안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뭐 ICT와 여러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과정 자체가 스마트 시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가 정지되어 있으면 더 이상 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뭔가 하는 거는 스마트라는 거는 진행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저는 이제 그냥 크게 먼저 얘기하자면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사실 스마트 피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도시를 하나의 모델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이해하는가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 얘기 많이 지금 회자 당연히 많이 되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 하버드 대학의 안톤 피컨 교수님께서 스마트 시티스라는 책을 막 출간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시고 왔는데 오시자마자 송도를 가보자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내심 저기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하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학자로서 사실 굉장히 레퍼런스로 많이 사용했던 건데 꼭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의뢰하는 이런 투어를 해드렸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를 꿈꿀 때 어떤 빈 땅의 도시를 새로 지을 때 그렸던 갖가지 상상들이 물론 그 시차 때문에 이제 지어질 당시에는 이미 아웃데이트 됐지만은 그런 상상을 일으켜서 어쨌든 적어도 브랜딩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성공한 모델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송도가 이루어진 거기 몰을 걸으면서 결국 이제 여러 디자인과 그 가지고 있던 비전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공지나 이제 여러 쾌적한 여러 도시 시설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좋은 도시구나. 스마트 시티구나가 아니라 어쨌든 좋은 도시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갖는 어떤 그 한 도시를 지을 때 어떤 미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에 맞게 그때 한번 좀 선도적으로 앞에 잡았던 거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의미롭고 그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반복됐던 것들이 사실 뭐 거기서 당장 그 관제센터에서 모든 걸 관제하고 이럴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때 세웠던 계획이 이미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될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UCT가 그렇게 새로 짓는 어떤 도시의 모델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레퍼런스가 됐던 이유도 아마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실 도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건축가니까 도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신도시를 막 짓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의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지나간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제가 그 세운상과 언급하면서도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뭐 여러모로 이제 그게 어떤 도시계획 정책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의 시대가 다가온 것들 그리고 이제 계속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는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이런 것 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가 현재 어떤지 그리고 그것은 서울이 다르고 광주가 다르고 뭐 통영이 다르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 다름을 그 리소스 안에서 로컬의 리소스 안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런 ICT가 과연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서 착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파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에 대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네, 네, 네. 뭐 오랫동안 뭐 그 저기를 얘기를 회자했는데 이제 철학적으로 아까 본질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얘기인 거고 이제 간단하게 요즘에 유행으로 말하면 스마트라는 건 AI를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하는 거는 구체적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스마트라는 패러다임이 과거와 바로 그 현재와 미래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거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스마트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정보를 그때 실시간으로 많이 그 갖고 가는 거가 스마트했었고 지금부터 이제 미래 4차 산업에서는 미래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받기 전에 미리 뭔가 예. 그 도시의 사람들이 줄기 전에 어떻게 하고 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네. 이게 이제 스마트라는 개념으로 더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 간사해진 거죠. 옛날에 된 거는 그 아까도 송도시도 이거를 했으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쓰고 더 이상 뭐 그 이제는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거를.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스마트 시티는 서울이나 뭐 송도가 높은 순위예요. 한 10위 안에 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만 해도 그 인터넷이 한 4, 5년, 2, 3년 전까지도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지하철 안에서 안 됐는데. 런던은 지금도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비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빠른 편인데 왜 행복감이 없을까, 아직. 왜냐하면 도시는 그거보다 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삶의 뭐 도시에 대한 뭐가 있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 말고 내가 뭐 추억도 있는 거고 편리함도 있는 거고 삶의 향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좀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없는 데 새로 짓고 돈 왕창 하고 그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도시를 하는 동안에 옛날 구도시가 인구도 늘지 않고 뭐 예산도 공동화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스마트 시티가 디지털 트윈과 어떻게 만나서 옛날에도 위코터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잖아요, 일종의. 옛날에도. 이름은 그렇지만. 디지털 트윈과 어떻게 결합해서 좀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잠깐 이제 신상희 대표님 처음 만났던 시점이 사실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06년이라고요? Where 2.0라는 이제 사실 이런 공간 정보가 이제 그때가 막 G모사에 이제 그 얼스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웹 베이스로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 정보가 사실 되게 비싸고 어려운 정보였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한테 억세서블해지기 시작할 때라 그렇죠. 상상력이 막 폭발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똑같이 복제해서 디지털라이즈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거다 하고 막 그러던 때였고 그때 그런 그 컨퍼런스에 가서 막 흥분하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으로 처음 뵀던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또 잠시 또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버추얼 월드에 우리 집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본 다음에 똑같네 이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렇게 막 할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가 그냥 그건 완전 제 사견입니다만 다시 원래 이제 기술 트렌드는 또 돌아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막 상상하고 이제 연구들을 하다가 그 중에 정말 이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나왔던 상상들은 잠깐 이제
내려갔다가 다른 기술이 나와서 이것이 같이 올라오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VR도 그랬고 AR도 그렇고 그랬을 때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옛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상세계를 똑같이 재현하는 쪽으로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최대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려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고 모아놓고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차라리 이제 지금 AI나 기계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똑같아 보이는 트윈을 만드는 게 이제 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현실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전에 원본, 그러니까 아날로그 원본, 오리지널이 지금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트윈과의 교신으로 인해 이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원천적인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디지털 트윈 개념이 공간 정보보다 저도 지금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업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그동안의 기반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 뭐죠? PLM, 예,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래서 사실은 그 공장은 정말 인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 어떤 제품의 한 사이클을 완전 그 하나님처럼 조물주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윈이 굉장히 잘 맞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도시에 옮겨왔을 때는 사실 우리는 도시를 계획가들이 이제 정책 그 결정자들이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도 길거니와 그다음에 그것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기도 힘든 굉장히 복잡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옮겨올 때 똑같다고 똑같이 옮겨온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어떤 추상화를 해올 때 그 추상화의 어떤 논리가 조금 더 명확하고 그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신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였지만 사실은 빅데이터 레벨로 가면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역시 근데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뭐 재난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보통 뭐 도시재생의 어떤 활성화를 말할 때 그 모호한 개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설득적으로 이해하고 다시 대처할 수 있는 그 피드백 루트를 잘 만드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제일 초석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이면 저는 이제 그 지멘스에서 PLM 그거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거가 파워가 약해가지고 그 뭐 이제 클라이언트 웹으로다 이제 많이 소프트웨어들이 나왔는데 웹이 약한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뭐 리치 클라이언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막 욕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셨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떤 쪽으로 좀 비즈니스가 이 스마트 시티가 어떤 쪽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될까?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건 소프트잖아요. 어차피 소프트웨어 파워잖아요. 근데 우리 소프트웨어 파워 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진국들이 특히 미국 애들이 소프트웨어 파워나 이런 거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일본도 뭐 우리보단 강한지 모르겠는데 미국 애들이 그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그 어스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조금 지나가니까 야 이거 우리가 왜 성공 못했지?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요즘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살고 뭐 외국에 다녔던 데를 제가 GPS 갖고 다니면서 다 찍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 보면 좀 이제 그게 추억이. 그래서 그 당시에 GPS 이만한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켜놓고 다닐 때 사람들이 야, 아니, 대표님 뭐 하세요? 이거 그랬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기록이라는 거가 나중에 쓰기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피곤해도. 그래서 어떤 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신지.
일단은 뭐 디지털 트윈을 뭐 스마트 시티로 보자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공간 정보 쪽의 흐름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아키텍처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 지리원에 이제 오드너스 서베이라고 있거든요. 영국의 지리원 이름이 오드너스 서베이인데 거기 이제 치프 사이언티스트 오피서가 있어요. 최고 과학자 정도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제레미 몰리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 1년 반 전에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썼던 게 오드너스 서베이 블로그에 그런 말을 썼죠. 디지털 트윈이야말로 공간 정보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이게 바로 우리 분야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시티도 사실 다른 트랙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라든가 항공, 그다음 국방 분야에서 좀 왔던 건데 이게 컴퓨팅 파워도 증가를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들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그 우리가 실세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복잡한 단위인 도시 단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상의 모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시티 뭐 이런 형태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뭐 UCT가 되었던 디지털 시티가 되었던 이렇게 출발해왔던 스마트 시티하고 좀 맞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그 두 양쪽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밑바닥 이제 레이어들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크게 뭐 8개, 9개까지 레이어를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보자면 밑에는 데이터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미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이제 IoT를 통해서 센싱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도 아까 그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소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도 그 데이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있는 데이터와 IoT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에셋 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레이어들이 있고 그 데이터 레이어 위에 이제 플랫폼 레이어들이 있는 거죠. 플랫폼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사실은 이제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위에서 이러한 데이터들과 플랫폼의 능력들을 활용을 해서 보건이면 보건, 안전이면 안전, 그 다음에 환경이면 환경 이러한 이제 도메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해주는 레이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렇게 3단계 정도의 레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통의 시스템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확장성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술 발전이 되었던 사회 환경의 변화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게 이렇게 모노리틱하게 가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모듈러한 구조로 가 있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기 분석이면 대기 분석 쪽에 모델 서버를 통해서 결과를 리턴 받아서 플랫폼에 가시하거나 또는 뭐 홍수가 있으면 홍수 모델 쪽에 리턴을 했다가 받자. 즉 모두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웹 쪽에서 많이 쓰이는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하나하나의 서비스를 모듈화시켜서 놓고 필요한 것을 레고 블록처럼 조합을 하되 그 조합에 이제 프로토콜이나 인터페이스는 OGC라든가 ISO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 것들을 써서 빨리 주고받고 빨리 만들고 새로운 거를 창출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한 표준화적인 흐름에서 보자면은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면 버추얼 싱가포르에 이거를 내가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걸로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 자체는 뭐 헬싱키도 그랬고 이제 사실 버추얼 싱가포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제 페이스 2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표준, 그 다음에 모듈화된 구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많은 스마트 시티에서의 공간 정보의 플랫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픈 소스,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종속성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평생에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이제 한국형이랑 표준화인데 그리고 이제 교육, 자격증 이게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가를 약간 좀먹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표준이라는 거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표준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뭘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럼 굉장히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BIM도 뭐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BIM도 뭐 자격증 따고 뭐 내가 그 뭐 참고서하면 내가 BIM 전문가가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꾸 외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프로도 좀 여기 시청하시는 분이 쉬운 건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개척해야지 뭐 야 저거 자격증 따면 뭐 그 나머지 인생은 편한 거야 뭐 이런
우리나라가 뭐 공무원 마인드나 뭐 고시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가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좀 대표님께 또 하나는 뭐 질문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조심해야지. 사실은 성공한 게 우리가 뭐 기술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걔네들은 약간 좀 방향을 약간 도시 재생 너무 이렇게 부시지 않고 그대로 있던 것들을 가져가면서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재원을 걔네들이 어떻게 확보를 한 거죠? 외부에서 좀 투자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싱가포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이고요. 그다음 2025년까지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플랜이 크게 있습니다. 그 일부이고요. 사실 싱가포르의 크기가 서울 정도 크기인데 그 정도 크기에 지금 버추얼 싱가포르 페이스 1에 쏟아부은 돈이 800억이 넘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만한 돈을 한 곳에서 쏟아붓고 데이터 800억이요? 네, 88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뭐 몇 조씩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시가 몇 조씩 안 쓰고 있고요. 800억 뭐 요새 네. 뭐 서울시에서 아파트 몇 채가밖에 안 되잖아요. 계획세에 보면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버추얼 서울을 준비하고 네. 있는데 총 예산이 한 5년에 150억 가까이인가? 1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뭐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렇게 좀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이 이제 성공을 잘해서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홍보되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동영상도 많고 인터뷰도 많은데 네. 이제 그분들이 페이스 1이 끝나고 나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할 건가? 예, 지속 가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쫙 긁었단 말이죠. 그래서 호주 AA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는 다 3D로 만들고 또 이제 뭐 데이터 표준은 영국의 오드너스 서베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플랫폼은 프랑스의 다소가 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몇 가지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멋진 한 판을 만들었는데 데이터는 어떻게 계속 갱신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게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네, 네. 처음에 확 했다가 이벤트인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를. 네. 그래서 뭐 사실 지금도 이렇게 협회 무슨 이런 데 모임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실 비즈니스라는 마인드가 우리가 약한데 비즈니스라는 거가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투자를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어떡할 거냐. 계속 거기서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버추얼 싱가포르에서 했냐가 저는 성공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에서 누가 시장에 나와서 딱 했는데 딱 끝나버리면은 그건 진짜 좀 지속 가능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일단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들을 V월드나 구글 얼스처럼 다 익스트루전 모델로 다 만들었습니다. 레벨 한 1.5나 2 정도로 다 만들어놨고요. LOD 레벨로. 그래서 만들어놔서 일단 한 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DM도 한 판이 있는 거고 정밀 항공 영상 한 판이 있는 거고 그다음 건물 3D도 한 판이 있습니다. 텍스처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데이터가 갱신되면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이고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역사 유적이라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도 뭐가 있으면은 신도시처럼 밀고서 다시 만들기도 하고요. 건물이 새로 생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데이터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걸 깨닫고 있죠. 그래서 요사이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같은 데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 참여를 통해서 3D 모델을 갱신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시민이 거기도 고층 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을 찍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 이미 이제 AR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AR로 보면은 만들어 놓은 이미 3차원 객체가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 화각 정보를 해보면 아, 이쪽 동네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찍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찍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서 텍스처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갱신을 해주고 또는 이제 건물이 이렇게 10층이었는데 20층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해서 층수가 바뀌었으면 그런 정보들도 여러 곳에서 촬영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갱신을 해나가자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음표가 붙는 게 누가 그걸 할 건데 시민들이 바빠 죽겠는데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픈 스트리트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 맵이라든가 톰톰이라든가 나부텍의 히어 지도보다도 훨씬 연장 길이가 길거든요. 이거는 그 위키피디아처럼 전 세계에 자발적인 맵퍼들이 참여를 해서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리고 북미라든가 일본, 유럽, 싱가포르 이런 데는 실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지도보다도 더 이렇게 굉장히 데이터 양이 풍부합니다. 제가 정확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고요. 그러니까 뭐 웹 지도계의 위키. 네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생각하는 거는 3D 오브젝트 자체, 3D 건물 자체도 그런 오픈 스트리트 맵처럼 오픈 3D 맵 형태로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안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한테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싱가포르 계획에 보면은 디지털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디지털 코인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싱가포르에 가보셔서 차를 운전을 해보시면 건물마다 지금 우리 건물에는 몇 개의 파킹락이 비어 있습니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이패스처럼 고속도로를 운전해도 얘가 과금이 되고 그쪽으로 들어갈 때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도 과금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결국 이게 이머니지 않습니까? 우리 티머니처럼. 거기에다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디지털 코인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건 아이디어인데, 이거 실제로 만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나,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이제 SLA, 그러니까 싱가포르 랜드 오서리티의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인 R&D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해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참여를 해서 핸드폰이라든가 태블릿을 이용해서 건물을 찍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3차원 정보를 갱신해 나가자. 그러면 이미 한 번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갱신만 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데이터 측면에서는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이제 많은 루트로 다 정보를 보면 그 플랫폼을 다수가 참여를 했다. 그래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신 건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참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게 또 이제 우리나라로 적용할 때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하잖아요. 어떤 플랫폼에 얽매인다면 ISO나 뭐 이런 것처럼 그걸 피하는 방법 같은 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버추얼 싱가포르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버추얼 싱가포르는 3D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솔 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라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원맵이라고 해서 또 다른 플랫폼이 있습니다. 원맵은 이제 A부터 Z까지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이 원맵은 2D 공간 정보를 이제 해주는 공간 정보 포탈인데, 원맵하고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에 같이 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랑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소도 다른 회사이고,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싱가포르랑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NDA가 걸려있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분명, 교수님.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싱가포르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공공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인 것은 뭐 우리가 다 원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신장희 대표님 이게 존경하는 부분이 사실 업계에 계시면서도 이런 국제 표준화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아까 그런 한국형 표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싱가포르에 저도 사실 다음 주에 싱가포르 가는데요. 보면은 거기에 연루된 저도 가는데. 그래요? 어디 가세요? 나가서 다시 다시 이야기하시죠.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은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일을 공공이 했다고 저는 오히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거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런 유비쿼터스 시티든 아니면 스마트 시티든 아니면 저기 뭐 나사에서 하는 뭐 달나라 가는 일이든 어떤 공공에 던지는 어떤 기술에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을 크게 던지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그 오픈소스도 하나의 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자꾸 보이도록 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기회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어떤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다 보면 그 총체가 어떤 스마트 시티의 형국이 되고, 그 버추얼 시티, 버추얼 싱가포르든 뭐 버추얼 서울이든 어떤 버추얼 코리아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만들어진 그 가상세계 월드에 갇힌 어떤 기술이 아니라 이제 계속 파생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그 다양한 질문을 몇 시간씩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거는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시간이 또 하나 이제 우리 정책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에서 가장 좋은 뭐 나쁘게 말하면 먹이잖아요. 지금 스마트 시티 뭐 이슈가 없었는데 뭐 재생이랑 합쳐가지고 도시 재생이랑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자꾸 도시에 많이 와서 사니까 도시 문제가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 지방자치제들이 뭐 예산을 따고 이랬을 때 다 우리 다 스마트 시티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송도처럼 그런 도시는 아니겠죠. 이제 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접근 방법이 지방자치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스마트 시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이제 그 법도 2018년에 나왔고 그래서 한 가지 예로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보안이나 뭐 이런 어떤 범죄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예산을 써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가 좀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결하는 거. 우리 뭐 이거 하면 우리 뭐 교육을 해도 스마트 시티고 스마트 시티에 걸어가지고 코 걸어서 안 걸리는 거 없잖아요. 도시 모든 문제가 스마트 시티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올해부터 좀 지방자치제나 뭐 여기 있는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좀 어느 쪽으로 좀 기술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그 도시의 문제를 스마트 시티라는 패러다임으로 해결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게 아까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뭐 공무원이 올 때마다 계속 뭐 자기 취향으로 다 바뀐다면 그 아까운 기회를 싱가포르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는 도시 뭐 버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훨씬 잘 된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싱가포르 좀 억울한 게 싱가포르는 굉장히 그걸 장사 속으로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하는데 한국도 성공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앞으로에 있는 뭐 후배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기회도 많이 주고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부터 한번 좀. 네. 뭐 사실 지금 쭉 얘기하던 것에 이제 사실 마무리자 사실은 뭐 요약같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정책, 그러니까 지금 지방 분권화랄지 아니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기술의 분산화 뭐 등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막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느슨한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각 노드마다의 어떤 특성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한 그냥 큰 개괄적으로는 그런데 그 스마트 시티가 지금 뭐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그 지방의 그 문제
특화된 것들을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약간 좀 그거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론화된 건지 네.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하는 건지 그거가 나는 궁금해. 그걸 어떻게 잘 합리화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그게 어렵다라는 네. 거죠. 뭐, 네,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잘못한 이거 어렵습니다. 네. 문제 누가 다 좋아하잖아요. 뭐 쓰레기 좋게 뭐 누가 반대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잘 해결하고 했을 때 좀 실패를 너무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괜히 대표님처럼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막 성장이니까 되는데 사실은 우리도 약간 지금 스마트 팩토리도 네, 비슷한 네. 문제예요. 네, 네. 왜냐하면 5천만 원씩 나눠주고 뭐 이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소프트 사는 거로다가 됐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 와서 변형돼서 진짜 스마트 시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냥 그 장사 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계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대변인이 할 때까지는 가난하고 뭐 좀 이런 사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정부가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우후죽순처럼 뭐 나도 스마트 시티다 뭐 그랬을 때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 걱정스럽죠. 예. 사실 아마 종로에서 돌 던져서 맞는 분한테 뭐 하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 시티 사업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부 쪽의 움직임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조급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조급해서 그 사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6, 7년 가까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패도 많이 했었고 사실 페이스 1이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하나씩 가는데 좀 조급하고 계획들을 보면 거의 3년 이내에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내야 되는 압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뭐 세종 5-1 생활권도 그렇고 부산 에코 델타시티 이게 그 계획서들을 보면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갔다 왔을 때도 신문에 보십시오. 2021년까지 뭐가 나온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게 목적 중심으로 간다면 실제로 살 사람들 시민 자체가 없는 세종 5-1 생활권이라든가 부산의 에코 델타시티 같은 데서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3년 내에 뭐가 된다라든가 사실 이제 뭐 헬싱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2030년까지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2013년부터. 네.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나오는데도 17년이나 하고 있거든요. 일단 너무 성급한 것 같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좀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버추얼 싱가포르라든가 헬싱키라든가 멜번 사례들을 보면 거기 굉장히 좋은 분석이라든가 시각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02년부터 3D GIS 사업, 그 다음에 UCT 사업,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개발을 해봤던 거예요. 지난주에 모 워크숍이 하나 있었어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거기서 국내 어떤 업체에서 버추얼 싱가포르하고 우리가 구현했던 내용들을 원바이 원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량과 기술은 왜 한국에 사장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국제적인 관점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만든 거를 들고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니까 들고 나가자라는 이런 좀 이렇게 야망 같은 거 국제적인 관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표준화에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OGC도 1년에 4번씩 총회를 하는데 1년에 4번씩 총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발언권이 들어가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을 해외로 나갈 수가 있는데 국제 표준화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관점들이 많이 미진했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 좀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산업계에서 보자면 에이징 소사이어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에이징 인프라스트럭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산에서 온수관이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죠. 이게 우리나라가 신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유럽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20세기까지 해놨던 게 정말로 이 거미줄처럼 깔려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 문제들. 그래서 요새 굉장히 크게 이제 스마트 시티 쪽에서도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언더그라운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이것들로 어떻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할 건가가 커다란 이슈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는 1993년에 대구 가스 폭발 사고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하 시설물 통합 사업까지 얼마 전에 끝났던 거지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지하 시설물을 어떻게 센싱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이렇게 고립화되어 버렸죠. 사실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다음 실패했던 것들, 사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가 돼서 세계 표준이라든가 세계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은 누가 그 언더그라운드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을 주도하냐면 영국 애들, 다시 영국 오더너스 서베이예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애들, 그 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갔거든요. 사실 너무 아쉬운 거죠. 이미 93년부터 우리는 했는데. 그래서 국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세계에 들고 나갈 수 있는 표준으로 하자. 이런 관점들을 가진다면. 그게 참, 우리가 이 마인드가 이제 그 성공 사례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KT 뭐 불난 것도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이후에는 묻혀지면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실패 사례는 어느 나라든지 다 그 다음에 올 나라들은 다 그 저기인데 그걸 자꾸 덮어두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3분 정도 남았는데 두 분이 이제 오늘 굉장히 제 그 나름대로는 제가 질문들을 좀 어려운 질문도 좀 오늘은 했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다 고수여서 가지고 좀 은근히 좀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뭐 많이 참 해주셨고 근데 이제 딱 이제 끝으로 학생들이나 젊게 이제 이쪽 분야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거가 있다면은 뭐 어느 쪽으로 공부해라. 뭐 아까 표준이 약한 것도 아까 저도 항상 똑같은 말을 많이 주장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표준이 한번 하면 그냥 딱 굳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준도 변하는 거고 또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약한 거가 또 어학이 약하잖아요. 그냥 그 공부를 입시나 뭐 토익으로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 동남아 시장 같은 데도 나가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또 학생들에게 야 이제는 그 옛날처럼 뭐 건축가 학생들 뭐 이렇게 제도판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지금 코딩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또 이제 우리 대표님은 야 이런 분야에 뭐 옛날 뭐 새로운 분야가 있기 때문에 통합돼서 또 어떤 그 약간 대학교 졸업하고서 새로운 캐리어를 하시는 분에게 좀 조언을 각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저는 저희 학생한테도 늘상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스마트 시티랑 관계됐다기보다 사실 이 지금 사회가 이미 그 대학생쯤 되면 자기 전문성이 이제 갖춰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이고 자기들이 하는 게 학습이지만 결국은 사회에서도 겪고 있는 학습이기도 해요. 특히 이런 첨단 분야, 소위 첨단 분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이것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지금 자기가 학습하는 그 과정을 충분히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고 그것이 작동되는 과정을 직접 겪어서 느끼는 어떤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본인이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세운 캠퍼스에서 하는 실험들도 직접 자기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뭐 3D 프린팅을 하고 이걸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본인에게 계속 만들어가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겪는 이런 새로운 학습이 우리 사회 전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저기 교수님한테 직접 이메일로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대표님은 또 이제 학생이 아니라 네. 사회를 하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그 건축회사, 건설회사에도 갔고 우리 때는 뭐 그때는 또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건설회사도 많이 갔고 네네네. 그 전에는 뭐 건축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필도 오래 깎고 네, 막.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새로운 캐리어에 그 도시에 관련된 그 캐리어에는 어떤 어드바이스가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유럽이나 미국의 그 공간정보 분야의 그 선배님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죠. 백발이 성성하신 뭐 여든이 되신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서, 최소한 공간정보 분야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르네상스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의 USAID라고 에이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외 그 구호단체이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근데 거기에서 20대 젊은이들을 상대로 당신이 선망하는 직업이 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그 지오 스페셜 프로페셔널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2위가 AI, 3위가 클라우드 전문가, 4위가 빅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간 정보를 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덜 떨어지는 분야 아닌가, 첨단 분야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지극히 한국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고요.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공간 정보 분야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 훈련청 같은 경우는 공간 정보 분야가 사람이 부족한, 엔지니어가 부족한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공간 정보를 가르치는 코스웍을 만들어서 지금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간 정보 하면은 저희 뭐 이렇게 공간 정보 회사를 간다든가 이런 거 했었지만, 마치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회사 안 가고 금융회사에 가고, 그다음에 뭐 배달 회사 뭐죠? 유명한 배달 회사. 아마존? 아니 우리나라에 뭐 배달 쿠팡? 아니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 민족. 굉장히 똑똑한 개발자들 많이 가거든요. 배달의 민족, 뭐 네이버 이렇게 가듯이 공간 정보 분야도 최근에는 꼭 전통적인 측량 이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그 농업, 그다음에 광업,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회사, 그다음에 보험회사 곳곳에 스며들어가면서 일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통적인 마켓 쉐어 같은 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공공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한 66%였는데 최근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민간 분야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 분야에서 자기 자신의 커리어를 확실히 가져보는 것도 전혀 나쁜 일이 아니고, 대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각 자체, 눈이 다르면 보이는 세상이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개미는 항상 2차원으로밖에 못 보거든요. 조금 더 큰 눈과 높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약간 좀 파트 2를 한번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달이든 하여튼 또 싱가포르로 두 분 잘 갔다 오시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 또 파트 2에서 싱가포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도 이거 그런 싱가포르 에디션을 다시 한번 또 해볼까 하는 생각. 촬영을 싱가포르에서 한번 하시죠. 저만 가면 됩니까? 예, 오늘 두 분 굉장히 유쾌하게 좀 어려운 질문에도 유쾌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